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76명이 추가 발생해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4,21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과 의료인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에 방역 당국은 환자 분류와 치료 체계를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오늘 0시 기준으로 476명이 늘어서 총 확진자가 4,212명이 됐습니다. 어제 한 600여 명가량 늘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준 수치예요. 이 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 번의 변화로 이제 추정하기는 어렵겠고, 네. 그리고 이 중에는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분들하고 또 그분들로부터 이제 2차 감염이 되신 분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이지만 아직 연골고리를 못 찾는 분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수들 이런 것들이 좀 혼합돼서 지금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전국적인 발생 양상도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대구 신천지교회 중심으로 이제 자가격리를 시키고 열심히 방역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절대적인 수보다 또 전체적인 어떤 발생의 분포도 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서 이번 조치에 대한 방침이 대폭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의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입원을 못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병상 수는 한정되어 있고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히 중증 환자부터 입원시키자 이렇게 환자를 분류해서 이분부터 이제 입원시키자라는 피해 완화 전략을 하고 또 경증의 중증화 방지 전략 이런 것들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봉쇄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진자를 4개 단계로 분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단계마다 좀 판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체 징후를 이용해서 호흡수, 맥박수, 체온, 혈압, 또 의식 수준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네. 경증과 중증을 나누고 또 경증과 중증 사이에 중등도를 나누고 또 중증보다 더 심한 최중증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최중증부터 우선적으로 또 최중증이신 분들은 중환자 치료가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상으로 이렇게 배송하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적합한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80% 이제 이상이 경증 환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비율은 사실 중국도 거의 유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증 환자 중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자가 치료만으로 그 회복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류 체계로 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걱정을 했었던 그런 병상 부족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더 추가적인 확진자 또 추가적인 중증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최대한 확산세를 저지시켜서 지금 발생하신 분들 중에서 중증 환자를 우선 전국적으로 또 입원이 필요하신 병상을 확보해서 배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대규모 증가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앙임상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음압 격리 병상인데 이제 환자가 다 좋아졌는데 약간 장기침이 나서 퇴원을 못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빨리 퇴원시키고 중증 환자를 받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기존의 경증 환자를 좀 빨리 퇴원시키고 새로 중증 환자를 받는 이런 전략도 같이 이루어지면은 네. 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퇴원 기준과 관련해서 발열이 잡히면 퇴원이 가능하다라는 기준을 만든 것 같아요. 이것 교수님께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은 어느 분이냐에 따라 다른데 네.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환자는 발열하고 이제 증상 질병 바이러스의 유무랑 큰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어느 정도 무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24시간 연속으로 검사해서 음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젊고 기저질환이 없고 네. 이런 분들에서 증상이 경미한 증상만 남아 있다 그러면 다른 시설로 옮겨서
마저 관찰을 하는 그런 전략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이제 25번째 확진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퇴원한 지 엿새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재감염이 아니라 몸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그 중앙임상위원회와 이제 주치의께서 이제 이런 그 재발 가능성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입원하는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를 쓰시고 또 이제 퇴원 시점에서 검사를 한 과정에서 이제 바이러스는 음성이 나왔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면역이 억제되신 분들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바이러스가 억제됐다가 다시 퇴원 후에 다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앞으로 퇴원 지침에 변경을 줄 것이냐는 아직은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면역이 좀 떨어져 계시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퇴원 후에도 당분간 자가격리를 유지하시면서 증상을 잘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겠다는 걸 좀 시사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제 집이나 주변을 이제 소독을 하게 되는데 네. 집에서 어떤 자기가 쓰시던 어떤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지침처럼 70도에서 25분 이상 세탁을 하거나 또 아니면 자주 손으로 만졌던 곳은 또 환경소독, 희석한 락스나 에탄올로 잘 닦아주시고 또 손이 방역 소독에 닿지 않았던 어떤 냉장고 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퇴원 후에 잘 한번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소아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요. 생후 45일 된 신생아가 감염된 사례가 있고, 근데 이런 신생아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나 처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약이 좀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점이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런 어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하고 사망률도 보고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열이 나고 이제 기침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떤 폐렴이나 이제 호흡곤란 증세가 보이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칼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시럽제제도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투약이 허용되기 때문에 네. 아마 칼레트라 시럽제로 투약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소아감염학회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후 45일 된 아기의 경우는 이제 가족 간의 감염 사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심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그러다 보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 간의 전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자가격리를 하는 게 최선일까요? 네, 자가격리 수칙을 이제 발표하신 게 있죠. 그래서 이 전염 경로를 알기 때문에 밀접한 비말 접촉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식사도 따로 하셔야 되고 씻기도 따로 이제 소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또 적절히 환기도 시켜주고 또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도 적절한 희석한 락스로 공간을 소독한다든지 이러한 자가격리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어려우시다면은 이제 우환교민 분들처럼 따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아니라 시설격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데를 마련해서 좀 도와드리는 뭐 수원 어느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지자체별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자가격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시설격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스크가 지금 생활 필수제가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 마스크가 일반인 기준에서는 예방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손 씻기를 가장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손을 안 씻으면 소용이 없다. 마스크를 써도 손을 안 씻으면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주로 이제 이 마스크를 병원이나 의료진, 병원에서 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일반 대중에게 어떤 우선권을 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밀접 접촉이 많고 밀폐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병원이 좀 밀접되어 있고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쓰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손 씻기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10가지 규칙 중에 네. 우리나라에 없는 규칙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적절한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고 소독을 하자라는 안이 있기 때문에 손 씻기도 잘 하시면서
다중의 사람들이 손이 많이 닿는 곳에 네. 대한 추가적인 청소나 소독도 같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병원 내 이제 의료진이 사용하는 물품 부족, 또 더불어서 의료진 부족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대구 남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간호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인근에 있던 의료진들이 같이 격리되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우려하던 일이 나온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또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검체 채취 과정은 아시겠지만 이제 비인두, 구인두, 또 객담 이걸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재채기나 기침을 하게 되면 비말이 바로 날아가고 의료진이 감염될 수가 있는 위험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취 과정에서의 어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시고 또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노출됐던 방역복을 벗을 때 대부분 이제 벗을 때 또 이제 감염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벗으실 때도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확진자인 줄 모르고 진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확진자였다 해서 감염된 사례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이제 또 확진자를 이제 좀 간호하다가 의료진이 돌보다가 또 이제 감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어떤 보호구에 네. 대한 충분한 지급과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1, 2주가 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 특히 3월 초까지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지금 확진자 증가세는 지금 확산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염이 이루어지고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시점에서 검사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시간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모든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좀 자제하시고 이런 밀접 접촉 전파를 차단하는 게 효과적이었다면 그 효과는 아마도 좀 향후 한 1, 2주 이후에 네. 통계적인 수치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물론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안심할 수는 없고 혹시 검사를 못 받았는데 확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이런 감염 전파가 되는 건 아닌지 좀 잘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네. 미국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 이런 걸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아서 몰랐던 감염자들이 계속 감염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이 있으신 분에게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이제 발견되게 되면 이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찾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전파가 많이 일어난 다음에 역학조사를 하면은 동선을 찾기 어렵고 네. 감염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번 환자까지는 그래도 어디서 감염됐는지 다 이제 감염원 추적이 가능했는데 미국같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발생됐을 때는 이미 그 주변에는 더 많은 경증 환자들을 통한 감염의 전파가 있었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감염 환자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뿐 아니라 지금 뭐 이탈리아 등지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황을 좀 보면요. 어제 하루에 사망자가 42명, 확진자는 202명이었어요. 이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물론 이제 중국 통계에 대해서 좀 많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좀 비교적 좀 투명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네. 이 자료가 맞다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히 바이러스가 종식된 건 아니고 계속 지역사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이러한 슈퍼 전파 사건이 있다면 밀집된 모임을 통해서 또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고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우한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유행이 있었을 것이고 그 유행이 있었던 집단에서 대부분 경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령자나 기저질환 분이 걸리시게 되면 이제 중증의 치료를 요하거나 사망하시는 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집단 원인 불명의 폐렴이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에 12월 달에 이제 집단적으로 생겼던 폐렴과 같은 현상이
미국에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이런 유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증거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독감과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근거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충분히 독감 검사 가능하고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네. 또 지금 또 이제 유행이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아직 유행이 안 끝나고 점점 밀접 접촉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좀 타당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